자, 오늘 강의는 KM 농법을 이해하면 영자장애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큰 주제죠. 큰 주제 속에서 3강 파축지세 활용편이 되겠는데요. 연작장애 없는 농사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1, 2강에서 충분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또 실제 사례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연작장애가 사라지면 우리의 매출이 높아지겠죠. 당연히 다수와 고품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출이 높아지고 연작장애 때문에 소요됐던 비용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지출은 줄어들고 매출은 높아지는데 지출은 줄어들고 그러면서 토양이 회복이 되죠. 자, 이렇게 되는 효과를 저는 극대화된 효과라고 여러분께 표현을 했고요. 극대화된 효과를 위해서 우리가 이 강의를 보고 있고 또 KM농법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께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궁극적으로 이 강의를 하고 있는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농업소득을 배가시켜보자, 그겁니다. 연작장애를 해소해서 우리의 농업소득을 배가시켜보자. 우리가 KM농법이라고 그랬죠. K, 코리아, M, 마이크로 오거니즘, 미생물, 코리안 스타일 마이크로 오거니즘. 네, 그래서 약자로 KM 이렇게 되어 있는데 KM농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고무 물통에다가 내가 직접 미생물을 배양을 해서 내 밭에 맞는 충족한 양을 배양을 해서 사용을 한다. 이런 방법을 KM농법. 자, 이걸 보고 우리는 자가배양 미생물농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 자가에서 내가 스스로 미생물을 키워서 밭에 뿌린다. 자가배양 미생물농법.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무 물통에다가 미생물을 왜 내가 배양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1, 2강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한 번 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우리 토양이 그 염류 집접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많이 좀 토양이 안 좋아진 상태죠. 그래서 우리 밭에 있어야 될 유익균들이 많이 밀려나요. 토양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유익균들이 대체적으로 까다로운 환경을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토양이 망가지니까 유익균들이 떠나더라. 그 자리를 유해균류가 많이 채우더라 라는 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원래는 적정한 거름만 줘도요, 토양에 있는 미생물들이 유익균이죠. 그리고 특히 근권 미생물들, 뿌리 근처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근권 미생물들이 우리가 준 적정한 거름을 분해해서 작물이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양질의 대사물질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작물이 먹고 내병성도 강화가 되고 또 생장도 잘 되고 과해 부피도 잘 키우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토양이 자꾸 망가지다 보니까 유익균들이 떠난 것이죠. 그래서 그 작용이 잘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배양통에서 미생물을 내 면적에 맞는 충족한 양을 배양을 하는 것이죠. 그때 여러 가지 대사물질들이 발생이 된다 그랬어요. 미생물이 먹고 자기 몸을 구성하기 위해서 수만 가지 물질을 합성을 하더라. 자기 몸에서 합성을 하더라. 그렇게 수만 가지 물질을 만들어서 자기 몸을 구성을 하고 이 물질들을 또 많이 배설을 하더라 라는 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물질들을 우리가 대사물질이라고 했어요. 미생물이 먹고 자기 몸을 구성하기 위해서 물질 합성을 하고 그 많은 물질 합성한 걸 또 배설을 하더라. 이렇게 배설된 물질들, 이걸 우리가 대사물질이라고 그랬는데 그 대사물질을 우리가 미리 생성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고무 물통에서 대사물질을 생성시켜서 그것을 밭에 주는 거예요. 그럼 작물이 그 대사물질들을 빨아먹고 그 미생물이 발생시킨 많은 대사물질을 자기 몸에 흡수해서 자기 몸에서 또 물질 합성을 하는 거예요. 작물들도 똑같이. 그러니까 몇 가지 안 되는 그 재료가 들어오는 것보다 많은 재료가 들어오면 그 물질들을 다양하게 합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평소에 우리는 관행적으로 농사를 지을 때, 근대 화학농법으로 관행적으로 농사를 지을 때 보면 질소, 인산, 칼리 위주로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질소, 인산, 칼리, 토양에 있는 미량원소 몇 가지 이렇게 흡수해가지고는 작물이 자기 몸속에서 다양한 물질 합성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원료가 몇 가지 안 되잖아요. 질소, 인산, 칼리, 미량원소 몇 가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관행적으로 근대 화학농법으로 이렇게 작물을 키워놓으면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을 항상 받아요. 잘 크지만 이거 하우드만 멀쩡한 것 같아. 내병성도 약하고 힘이 없어요. 까칠하고 다수와 고품질은 좀 거리가 멀고 수확해서 먹어보면 좀 밋밋한 맛, 그리고 또 씁쓸한 뒷맛도 남는 것 같고 이런 2%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을 우리는 항상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 고무 물통에 우리가 미생물을 충족하게 배양을 해서 대사물질을 많이 얻어내서 작물에게 주면은 아주 다양한 물질들이 작물의 몸에 흡수가 된다.
그래서 그 물질들을 기교성으로 쓸 수도 있고 그 물질들을 재합성을 해서 자기 몸에 필요한 새로운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작물을 키우게 되면 작물이 일단 잘 큰다. 허우대만 멀쩡한 게 아니라 튼실하더라. 그리고 내병성도 굉장히 강화가 되더라. 그리고 다수와 고품질화 되더라. 우리가 수학에서 먹어보니까 야 이거는 맛이 기가 막히더라. 풍미가 좋더라. 이렇게 느낀다 그랬죠. 그 대사물질이 작물이 생성시키는 그 또 작물의 몸에서 합성돼서 나오는 생성된 물질들이 다 그 관아엽에 담기기 때문에 그 관아엽에 담겨 있는 그 물질들은 우리 몸에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먹었을 때 맛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 몸에 필요한 걸 먹었기 때문에 맛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 필요치 않은 이상한 걸 먹으면 우리가 왜 이래 맛이 이상하다 페페페 뱉어버리겠죠. 근데 우리는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을 관아엽에 담긴 것을 먹었기 때문에 야 이거 맛있다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네, 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대사물질을 충족하게 많이 얻어내기 위해서 고무물통에다가 내면적에 맞는 충족한 양을 배양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제가 굉장히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시중에 나와 있는 거 사다 써도 똑같은 거 아닐까? 자 여러분 요게 1리터라고 쳐볼게요. 보통 우리가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500ml, 250ml 이런 거잖아요. 또는 커도 1리터, 1리터라고 쳐볼게요. 이 1리터의 미생물제라면 이 1리터의 미생물제에 담겨 있을 수 있는 대사물질은 아마 요만큼 정도 될지 몰라요. 요만큼. 네.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나머지는 미생물과 물. 그리고 대사물질은 요만큼 정도. 이 작은 양을 갖다가 물에다 뭐 500배 이석, 1000배 이석 해서 1000평, 2000평에 이렇게 나눠 뿌리면 이만큼 있었던 대사물질이 작물 한 주당 굉장히 적은 양이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하고 같아요. 우리 지금 제사 지냈어. 떡했으니까 맛이라도 좀 보세요. 라고 맛배기로 돌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맛배기 먹고 배불렀어.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작물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의 대사물질을 1000배 이석, 500배 이석 뭐 이래 해서 이렇게 작물에게 고루고루 나눠 먹어라 하고 주면은 작물 한 주당 먹을 수 있는 대사물질 양이 너무 적다 보니까 효과가 없진 않겠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효과를 못 냈던 것이죠. 근데 고무물통에다 이렇게 충족하게 배양을 내 면적에 맞게 충족하게 배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대사물질이 이만큼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얻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많이 얻어진 거를 뭐 이제 500배 희석을 해서 밭에 주게 되면 작물 한 주당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양이 맛배기 조금이 아니라 아이고 한 주먹씩 드세요. 이거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물들이 충족한 양의 대사물질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더라라는 거.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었죠. 자, 그 대사물질을 잠깐만 좀 말씀드려보면 우선 우리 농사에 우선 급한 것부터 우리가 알아본다 그랬어요. 우선 급한 것부터 우리가 분석을 해봤는데 다 조사하기는 힘드니까. 네. 자, 우리 농사에 우선 급한 것 첫 번째는 병해충 부분이었어요. 두 번째는 생장 촉진 부분이었어요. 자, 이 병해충 부분을 보니까 우리 KM균은요 천연 아미노산을 잘 만드는 균이더라라는 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근데 아미노산을 만드는 것은 기본이고 이 아미노산을 2개, 3개를 고리 타입으로 이렇게 연결을 지어가지고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그 새로운 물질을 우리가 다이펩타이드라고 했죠. 다이펩타이드. 자, 이 다이펩타이드가 작물체의 몸에 흡수가 되면 작물을 계속 자극을 해요. 그래서 작물의 몸에서 저항성 물질을 계속 생산할 수 있도록 자극을 하는 겁니다. 다이펩타이드가 저항성 물질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이펩타이드는 작물을 자극해서 저항성 물질을 작물 스스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물 몸에서 저항성 물질이 생성이 된다. 이 저항성 물질이라는 것은 어떤 바이러스, 어떤 균, 어떤 충들이 싫어하는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작물의 몸에서 그런 물질이 계속해서 생성이 되고 있으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작물의 적군, 바이러스, 균, 어떤 충들 이놈들이 우리 작물을 쉽게 공격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러한 기작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이펩타이드의 역할이었는데 우리 KM균이 다이펩타이드를 잘 만들더라. 그래서 작물에 주면 작물이 우리는 평소에 내병성이라고 이렇게 딱 3글자로 줄여서 작물의 내병성이 좋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뜯어놓고 보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병성을 굉장히 강화시킬 수 있겠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농약의 사용량을 굉장히 줄일 수 있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또 하나는 작물의 외부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 KM균이 항균 물질을 생성하더라. 항균 물질. 자, 지용성 고분자 펩타이드라는 물질인데요. 이 고분자 펩타이드는요, 말 그대로 항균 물질이에요. 우리 균이 만들었으니 우리 균은 끄떡없죠. 근데 이 물질을 다른 균들에게
그 뒤집어 씌우면 다른 균들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물질이다. 항균 물질. 네, 그러니까 어떤 곰팡이나 다른 뭐 유해 세균성 균들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물질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고분자 펩타이드를 생성하는데 이거를 이제 물에 희석을 해서 작물에 연면 시비를 하게 되면 연면에 찾아올 수 있는 어떤 곰팡이나 세균성 균들을 굉장히 억제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죠. 자, 그러면 KM 미생물은 작물의 내부에서는 다이펩타이드가 굉장히 작물을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구나. 저항성 물질을 계속 생산을 해서 적군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였고, 작물의 외부에서는 고분자 펩타이드가 작물의 외부를 잘 보호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급한 부분, 병해충 부분, 생장 촉진 부분 중에 병해충 부분은 합격점을 우리가 줄 수 있었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장 촉진 부분, 두 번째 생장 촉진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KM 미생물이 인돌 아세트산이라는 물질을 잘 만들더라. 인돌 아세트산. 자, 이 인돌 아세트산은요, 아주 작은 양을 가지고도 식물의 세포 분열을 굉장히 촉진할 수 있는 물질로 이미 학계에 알려져 있던 그러한 물질입니다. 근데 이 우리 KM균이 인돌 아세트산을 잘 만들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KM균을 배양을 해서 작물에 주게 되면 아까 아미노산도 생성을 잘한다 그랬잖아요. 아미노산은 곧 단백질원이기 때문에 뭐 식물이나 사람에게나 필수적인 영양소일 텐데 그 아미노산도 잘 생성을 해서 잘 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인돌 아세트산이라는 물질을 생성을 해서 세포 분열을 촉진할 수 있구나. 그러면 다시 말해서 작물의 부피나 과의 부피를 키울 수 있겠구나라는 거, 이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자, 인돌 아세트산, 이것은 우리말식 표현으로 인돌초산이라고 그럽니다. 인돌초산. 자, 그래서 초산 계속 되뇌이다 보면 초산이니까 시큼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배양을 하다 보면 그렇게 시큼한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자, 이래서 첫 번째 병해충 분야 합격점, 그리고 생장 촉진 분야 합격점을 줄 수 있겠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KM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만 가지의 물질을 생성시킬 수가 있는데 이 물질들이 전부 작물에 기여를 하는 거예요. 어떤 물질은 뭐 향을 좋게 하고, 어떤 물질은 색을 좋게 하고, 어떤 물질은 당도를 높이고, 어떤 물질은 또 번식을 좋게 하고, 뭐 이런 그 물질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더라라는 거, 다양한 물질들이 그렇게 해서 작물에게 아주 귀하게 쓰이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이런 물질의 효과를 내려면 우리가 배양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3일 내지 4일 동안 배양을 해야 되는데, 뭐 배양 방법, 살포 방법 이것까지도 지난 1, 2강에서 우리가 다 공부를 했습니다. 배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바쁜 농사를 하고 하다 보면 이거 배양하는 것이 좀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그 배양 타이밍을 가끔 놓치기도 하고, 이거 열흘에 한 번씩 시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일 전에 줬으면 오늘 또 줘야 되는데 오늘 줘야 되는데 이거 배양 안 했네 어떡하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15일 후에 준다든지, 어떤 경우는 또 깜빡하고 늦어버리면 20일 있다가 준다든지 이런 상황이 돼요. 10일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줘야 작물이 계속 대사물질을 충원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게 타이밍이 늦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극대화된 효과에서 약간씩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질문을 받았죠. 어떤 질문이었냐면 그 배양하면 좋은 거는 알겠는데 이러다 보면 바쁘고 해서 힘들어요. 배양 안 하고 그냥 쓰면 안 될까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예요. 그 정균하고 배지 물에 타서 바로 작물에 주면 그런 효과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은 것이죠. 그러면 저는 답변 드려야죠. 아니요, 그거 배양해야 됩니다. 배양해야 대사물질이 형성이 되는 거니까 배양을 하셔야 그런 효과가 나죠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강의하고 집에 돌아오면 항상 그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거 배양 안 하고 그냥 쓸 수는 없는 걸까? 그런 방법은 없을까? 이게 이제 저한테는 숙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에 착수를 했는데, 어떤 연구였냐면, 자, 우리는 3일 내지 4일 동안 배양을 해서 얻어지는 대사물질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3일 내지 4일 정도 배양해서 더 시간을 오래 끌다 보면 점점 배양액 상태가 안 좋아져요. 왜냐면 이게 오픈된 물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잡균들이 유입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균이 초창기 때 딱 우점해가지고 잡균들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딱 억압을 하고 우점 상태에서 우리균 위주로 물질을 내니까 배양이 성공을 하는 것인데, 잡균들이 스물스물 자라난단 말이죠. 이놈들도 치열하게 그 증식을 하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배양이 색이 안 좋아지고 냄새도 안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균이 피크치로 올라오는 시기,
약 이틀에서 3일 차거든요. 배양을 시작하면. 이 이틀에서 3일 차에 물질도 피크치로 내요. 그러니까 약 3일 내지 4일까지만 배양을 해라. 그리고 사용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설을 만드는 거죠. 제가 어떤 가설이었냐면 3일 내지 4일만 배양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몇 날 며칠 몇 달 동안 또는 뭐 몇 년 동안 계속 배양을 할 수 있다 하면은 미생물이 되는 물질이 쌓여서 계속 축적이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배양을 장기간 해봅니다. 그런데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 조금 뭐 한 5일, 6일 지나다 보면 냄새도 안 좋아지고 색깔도 꾸리꾸리 안 좋아지고 결국 버려야 되고 이 방법도 해보고 배지도 바꿔보고 다 해봤는데 결국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는 안 되겠구나. 새로운 배양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연구 개발이 된 게 C2C 배양 방법이라는 거예요. C2C 배양 방법. 자,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무려 1년 동안 미생물을 장기간 배양을 하기 위해서 무려 60회 이상의 작업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기본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미생물을 배양을 해서 계속 우점을 할 수 있도록 충원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충원을 계속 해주면서 우리균이 우점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1년 이상. 이거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작업 과정이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이제 그렇다라는 것이고, 이 1년의 과정을 무려 60회 이상의 작업을 통해서 1년의 과정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1년의 시간 동안에 우리 균이 내는 물질이 쌓여서 언젠가는 고농도로 축적이 되겠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물질을 고농도로 축적시키는 거예요. 자, 이 방법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 앞에 이제 다른 방법들이 많은 실패를 했고, 1년 동안에 이러한 배양 방법으로 하면 물질이 쌓이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 결론을 내렸고, 그 C2C 배양 방법을 실행을 해봅니다. 했는데 그 1년이라는 시간을 끌고 갔어요. 미생물이 뭐 역하게 바뀌거나 이러지 않고 1년이라는 시간을 끌고 오는 겁니다. 성공을 했죠. 네. 그러면 이제 실증적인 재배 실험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농가님들하고 실증 재배 실험을 해보는데 다 괜찮다 하는 거예요. 상태가. 근데 한 농가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어떤 전화를 하셨냐면, 지금 작물의 상태가요, 쫑긋 섰어요. 쫑긋 섰는데 우와, 이거 뭐 하늘을 찌를 것 같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하시는 말씀이 작물이 쫑긋 서가지고 하늘을 찌를 것 같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죠. 많은 실패, 그리고 1년이라는 과정을 가져가면서 이것도 실패할지 모르잖아요. 1년 동안 고생한 게 또 날아가는데 이 성공을 했어요. 배양이 일단. 그리고 재배 실험을 해보니까 쫑긋 써가지고 하늘을 찌를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그때 제 머릿속에 탁 스쳐 지나갔던 이야기가, 이건 파죽지세일세. 그런 한자 수구가 머릿속을 싹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이름을 파죽지세라는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자, 파자, 파쇄한다, 쪼갠다, 그런 뜻이죠. 죽자, 대나무죽, 지세, 세력, 힘,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 한자 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쟁 영화에서 파죽지세로 내달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어떤 회사가 상장을 해가지고 파죽지세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쓰이는 한자 수고인데, 제가 여기다 파죽지세라는 이름을, 한자 수고를 그냥 감히 이름으로 찍었어요. 파죽지세. 예. 자, 진짜 파죽지세인가?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자, 여튼 이제 파죽지세라는 게 탄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농가님들이 사용을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들 또 평가들을 내려주시고 계시는데, 지금은 초창기 때 이제 파죽지세라는 이름으로 나왔다가 지금은 파죽지세 삼총사가 됐어요. 삼총사. 자, 어떻게 해서 파죽지세 삼총사가 됐냐면요. 이 파죽지세 라이트, 파죽지세 플러스, 파죽지세 골드라는 이름으로 삼총사가 되었는데, 이 삼총사가 어떻게 다른가는 제가 이제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고요. 자, 아무튼 이 파죽지세는 요 한 병이 2리터입니다. 2리터. 2리터인데 이 2리터를 500평 공간에 적용을 해요. 아까 KM을 한 키트 배양하면 500평에 살포하잖아요. 그것처럼 파죽지세 2리터 한 병은 500평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시비하는 간격도 열흘간 똑같아요. 열흘간, 기본적으로는 열흘간 똑같습니다. 하지만 KM을 배양했을 때하고 다른 점은 파죽지세는 배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배양하지 않고 바로 물에 희석을 해서 바로 살포한다. 그러니까 우리 농가님들이 원했던 그 대사물질의 효과 그거 이해하겠는데 그냥 물에 타서 바로 살포할 수는 없을까요? 이 요구가 파죽지세를 통해서 해결이 된 거죠. 자,
아까 1년 이상 장기간 배양을 한 것이라 말씀드렸고, 파죽지세는 당연히 토경에 사용할 수 있겠고요. 특히 그 배드 재배 있잖아요. 수경 재배. 이런 경우에는 뭐 양액도 신경 써야지, 또 뭐 배양도 신경 써야지 하면 일이 좀 복잡하네요. 이러신 분들이 꽤 많아요. 이 수경 재배, 이 배드에 사는 그런 경우에도 이 파죽지세를 활용하면 정말 배양 없이 훌륭하게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면적이 너무 작은 경우도 있어요. 그 뭐 실내 농업이라든지 텃밭 하신 분들, 또 육묘장 하신 분들은 KM을 배양하면 한 키트 배양하면 500평에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배양한 걸 써야 되니까. 근데 500평이 안 되니까 그거 하나 배양하면 다 쓰지도 못해요. 이러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파죽지세가 효과적이죠. 왜냐면 뚜껑을 열어서 내가 쓸 만큼 덜어서 쓰고 뚜껑 막아가지고 남은 거는 이 2리터 부피가 작죠. 그러니까 냉장고, 냉장실에 놓으면 한 두세 번 또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파죽지세는 적은 면적일 경우, 반대로 또 대단위 면적이 있어요. 대단위 면적. 막 10,000평, 20,000평 이렇게 그 농사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 10,000평, 20,000평을 배양을 해서 다 이걸 뿌리고 다니려면은 굉장한 또 일감입니다. 노동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파죽지세를 활용을 하면은 배양이 하지 않고 바로 살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훨씬 더 또 용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항공살포도 가능해요. 파죽지세는. 과거에 이제 KM을 배양하면 이거 뭐 항공살포 할 수는 없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양이 많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무인 헬기죠. 무인 헬기. 그걸로 이렇게 살포를 했는데 양이 많다 보니까 항공살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었습니다. 근데 파죽지세는 1이 300이기 때문에 지금은 드론을 많이 활용하죠. 드론으로도 얼마든지 항공살포를 할 수 있다. 파죽지세. 그런 어떤 특징,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파죽지세라는 것이고, 그러한 배경으로 탄생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KM을 배양해서 한 바퀴 쭉, 열흘에 한 번씩 한 바퀴 쭉 한 거하고요. 파죽지세 이 2리터를 500평에다가 열흘에 한 번씩 쭉 살포를 해서 한 바퀴 쭉 한 거하고요. 나중에 비교를 해보면요, 거의 비슷한 성과가 나와요. 비슷한 성과가. 그러니까 KM을 한 키트 배양하면 우리가 125리터의 물에 한 키트를 넣고 배양해서 그 125리터의 배양액을 500평에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25리터 배양할 때 얻어지는 대사물질의 양이나 이 2리터 한 병의 대사물질이 고농도로 축적되어 있는 그 대사물질이나 같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어째 성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중에 나오니까요. 그래서 파죽지세는 2리터지만 적은 양이지만 1년 이상 장기간 대사물질이 고농도로 축적된 것이다. 그래서 KM을 125리터 배양해서 한 거하고 거의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라는 거, 이게 파죽지세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고농도 축적이라고 그랬죠. 이 고농축하고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농축하고는 얼마나 다른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 고농축이라는 것은요, 내가 뭔가를 만들었는데 이게 1000리터예요. 부피가 너무 많아. 1000리터니까. 이거를 수분을 증발을 시켜서 100리터로 만들어야 되겠어. 이렇게 수분을 빼가지고 100리터로 줄여놓은 거. 이런 것을 고농축이라고 합니다. 고농축. 고농도 축적은 개념이 다르죠. 고농도 축적은 부피는 똑같아요. 기존의 부피 똑같고, 미생물이 내는 대사물질이 쌓이고 쌓여서 축적, 쌓였다. 고농도로 쌓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농도 축적. 그러니까 파죽지세는 고농축이 아니에요. 고농축이 아니고 고농도로 축적되었다. 대사물질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삼총사가 그러면 어떻게 삼총사냐, 이걸 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죽지세 라이트가 있는데요. 파죽지세 라이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사물질이 1년 이상 장기간 배양이 되면서 대사물질이 고농도로 축적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파죽지세 라이트 뭐 순하다, 가볍다 뭐 이런 뜻이죠. 파죽지세 라이트라고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파죽지세 라이트에다 기대할 수 있는 효과라는 것은요, KM을 배양해서 썼을 때 효과하고 뭐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병성이 강화가 되고, 또 생장이 촉진이 되고, 고품질을 다시화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농약이나 화학비료 사용량을 그만큼 또 줄일 수도 있습니다. 파죽지세를 사용함으로써. 그리고 토양 개량 효과, 연작 장애를 해소하는 효과,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파죽지세 라이트가 낼 수가 있죠. KM을 배양해서 하는 거, 그 효과가
그대로 똑같구나. 일이 간병이지만 그 역할을 그대로 하는구나 라는 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파죽지세 라이트를 쓸 때에는 어느 상황이 더 어울리냐면요, 생육 초기 정식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직 과도 안 달렸어요. 뭐 이럴 때는 라이트를 쓰시면 좋아요. 또는 뭐 생육 초기 이전에 뭐 토양 관리, 토양 전면 살포하는 과정이 있죠. KM 토양 살포 과정, 그거를 파죽지세로 또 대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육묘 과정에서도 파죽지세 라이트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육묘, 또 정식 전 토양 살포, 또 생육 초기 이럴 때는 파죽지세 라이트를 쓰시는 게 더 현명하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후기, 결실기 있잖아요. 결실기, 이때도 파죽지세 라이트를 쓰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라는 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육묘, 토양살포, 생육 초기, 마지막에 결실기, 이때 예, 이때는 파죽지세 라이트. 그러면 생육 초기, 결실기 라이트인데 그 중간은 뭐냐? 중간은 뭘 써야 되냐? 중간은 파죽지세 플러스를 쓰시면 좋아요. 자, 파죽지세 플러스는 뭐냐면 좀 전에 파죽지세 라이트 있잖아요. 라이트에다가 휴믹산, 풀빅산, 미량호수 8종을 추가를 해서 한 번 더 배양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미량호수 8종의 역할은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이 다 아실 테니까. 예. 휴믹산, 풀빅산은 그러면 왜 들어가는 거냐? 자, 여러분, 휴믹산, 풀빅산이요, KM이 내놓은 수많은 대사물질과 여기서 말하는 미량호수 8종을 딱 붙들고 작물의 몸체로 빨리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그 역할로 휴믹산, 풀빅산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파죽지세 플러스가 쓰여야 될 곳은, 그 시기는 언제냐면요, 파죽지세 플러스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파죽지세 라이트 효과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똑같이 파죽지세 라이트 효과 그대로 이어지면서 플러스가 쓰여야 될 경우는 과가 달려서 과를 증수시키고 과를 더 비대시키고 품질을 향상시켜야 되겠다. 이러할 때 플러스가 들어가면 맞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라이트는 생육 초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결실기에 라이트를 쓰면 좋다. 그럼 그 중간 가운데는 플러스가 들어가면 좋겠구나라는 거예요. 플러스. 그렇겠죠. 휴믹산, 풀빅산, 미량호수 8종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대사물질과 미량호수를 작물의 과 쪽으로 쭉쭉쭉 밀어 당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플러스다라는 것이죠. 플러스. 아하, 결국 과가 많이 달릴 때는 플러스로, 또는 과가 비대기 때는 플러스로 가는 게 좋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과수처럼 그 결실기가 다가오잖아요. 그럴 때는 다시 라이트로 바꿔가시고 이렇게 전환을 시켜주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KM을 배양해서 쓰면은 맞춤형 배양이라 그러잖아요. 작물의 생육기에 맞게 보조 배지로 들어가는 질소인산 칼리의 양과 함량을 조정해서 내가 맞춤형 배양을 하셔야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파죽지세도 시기별로 라이트 아니면 이때는 플러스, 이렇게 시기별로 선택을 하시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자, 플러스는 말 그대로 더 과를 키우고요, 수확량을 증수시키고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더 무게감을 실어 놓은 거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라이트보다 다수학 고품질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감을 실어 놓은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네. 자, 라이트, 플러스, 그렇게 구분 지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골드가 있어요. 골드. 자, 골드는 뭐냐. 자, 좀 전에 파죽지세 라이트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그 파죽지세 라이트의 기본 기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파죽지세 라이트 그 베이스에다가 유기유황, MSM이라고 그래요. 유기유황. 자, 이거는 뭐냐? 어떤 유황이냐? 보통 우리가 이제 요즘에 그 PLS 제도 때문에 그 농약을 우리가 뭐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유황에 기대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 유황에 기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화학유황이나 광물성 유황에 많이 이렇게 사용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또 실행해보고 또 많은 농가들의 경험을 봤을 때 화학유황과 광물성 유황은 뭐 물론 법제를 해서 그 독성을 많이 줄여놓긴 했습니다만은 그 독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작물에게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우리가 농약을 자주 쳐서 작물이 그 농약에 의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처럼
이 화학유황, 광물성 유황도 자주 치다 보면 작물이 그런 스트레스를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작물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비닐하우스 자재를 부식시키는 그 원인을 또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비닐이 겨울철 되면 이렇게 수축 팽창 반복을 하잖아요. 근데 그 유황 때문에 이 비닐이 열화가 되어 가지고 겨울철에 쫙 찢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도 실제로 제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한 동이 처음부터 끝까지 쫙 찢어져 버렸어요. 그 한 동이 그대로 이렇게 동해의 피해를 받아버리는 그런 상황. 그리고 어떤 또 농가에 가면은 봄에 이렇게 가서 봤더니 비닐이 너덜너덜 하고 있어요. 다 찢어져 가지고. 비닐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유황을 몇 번 뿌렸더니 이렇게 됐다라고. 자, 그게 이제 광물성 유황, 화학유황의 어떤 폐단이라고 볼 수 있겠고, 비닐뿐만이 아니고 쇠파이프도 부식을 시켜요. 그 정도로 이 독성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작물에게는 어떤 스트레스를 주겠습니까?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주겠죠. 근데 이런 화학 또는 광물성 유황을 예방 차원으로 지속적으로 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작물의 상태는 안 좋아지더라라는 거. 자, 그래서 저는 유황을 쓰기는 써야 되겠는데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유기유황을 사용을 합니다. 유기유황. 이게 천연유황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MSM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우리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유황을 식이유황이라고 그래요. 식이유황. 그 MSM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먹는 용도가 아닌 농업용으로 이제 들어온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보통 식이유황이라 하긴 좀 그러니까 유기유황이라고 표현을 하죠. 천연유황. 예. 자, 어떤 유황이냐면 소나무 송진에서 채취한 유황이에요. 여러분, 소나무 송진이 얼마만큼 나오겠습니까? 그것도 유황을 채취를 해야 되는데 그 조그만 양에서 유황까지 채취를 한다면 양이 많이 나오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단점은 뭐냐면 화학유황, 광물성 유황에 비해서 가격이 좀 비쌉니다. 가격이.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 유기유황을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랬었죠. 그래서 조금 비싸더라도 우리가 유기유황을 여기다 넣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겠다 해서 제가 유기유황, 천연유황을 추가를 한 건데 왜 추가가 되었느냐? 당연히 유황은 어떤 균을 억제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곰팡이성 균들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유충들에게도 치명타가 될 수가 있어요. 유황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유기유황은 화학유황이나 광물성 유황에서 기대하지 못하는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유기유황이 작물에 흡수되면은 작물의 비대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풍미를 좋게 하는 또 그 원동력이 됩니다. 유기유황이.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미니 밤호박 그 농사도 좀 이렇게 하면서 저는 KM을 배양을 해서 연면 시비를 할 때 항상 이 유기유황을 좀 섞어서 보통은 한 3,000배? 이 정도 희석을 해서 3,000배나 2,000배 희석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거든요. 이 맛이 기가 막혀요. 물론 KM의 대사물질의 어떤 그 효과 플러스 유기유황에 또 이게 들어가주기 때문에 그 맛이 정말 살아나고 맛있습니다. 그런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유기유황 MSM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들어간 건데 파죽지세 자체는 여러 가지 항균 물질들이 있고 또 작물의 내병성을 촉진할 수 있는 다이펩타이드라는 물질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죽지세 라이트 그 자체는 작물의 내병성도 강화시키고 작물의 외부도 잘 보호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그 병원체로부터 그것을 한층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병의 피해를 훨씬 더 줄이고 그것을 더 억제하기 위해서 유기유황이 들어갔구나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추가로 들어간 게 뭐냐면 고삼 추출물이 들어갑니다. 고삼 추출물. 여러분 고삼 추출물, 여러분 고삼이라는 거 아시죠? 고삼. 네, 이게 뭐냐면 그 천연 제재를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충제로. 그 고삼도 있고 또 제충국, 대표적으로 제충국, 은행나무잎, 돼지감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천연 충제로 많이 만들어 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 해봤는데 뭐 되지도 않더구만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대부분은 그 재료를 가져다가 막 물에다 삶아요. 팍팍 우리가 막 그 우려낸다, 곤다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까맣게 우러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용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요 그 몸체에 있는 그 충을 억제하거나 줄일 수 있는 그 물질이 제대로 추출이 되느냐,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물질을 제대로 추출을 해야 되는데, 자, 고삼에서 얻어지는 추출물은 뭐냐면 마트린이라는 물질이에요. 마트린. 이 마트린이라는 물질이 제대로 추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끓여서 했는데 효과를 못 봤습니다. 이런 경우는 추출이 제대로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거고, 그 추출하는 것이 바로 기술력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파죽지세 라이트에다가 유기유황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삼 추출물 마트린을 추가합니다. 마트린은 또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냐면요, 이 마트린이라는 물질은 충이 맞으면 충의 신경계를 마비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충들이 보통 이렇게 갑옷을 두르고 있잖아요, 딱딱하게. 그 충들의 갑옷 사이사이 관절 있잖아요, 관절. 이런 부분에 그 마트린이라는 물질이 스미게 되면 이 신경이 마비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충을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이 바로 고삼 추출물 마트린인데요, 이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천연제제, 이런 마트린이라든지 아까 제충국이라든지 이런 천연제제를 쓰면요, 농약을 쓴 거하고는 좀 개념이 많이 다를 거예요. 우리가 보통 평소에 농약만 썼다가 이 천연제제를 한번 써보면 이게 천연제제 이게 되지도 않는구만 이렇게 치부해버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천연제제는 충이 맞으면요 바로 죽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그래요. 바로 죽는 게 아니라 시들시들하면서 시간이 좀 필요해요. 여기에 보통 이틀에서 3일 정도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쳐놓으면 그 다음날 보면 그대로 다 있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2, 3일 정도 지나면서 조금 줄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천연제제는 맞으면 얘네들이 반응을 보이기까지, 그러니까 내 눈으로 반응을 볼 때까지는 2, 3일이 걸리는구나 라는 거,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거를. 자, 충이 맞았어. 신경이 마비되고 있어. 그 시간이 2, 3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 3일 후에 죽었거나 아니면 살아있거나. 그러면 아니면 살아있거나는 뭐냐? 살아있음에 마비가 와 있기 때문에 이놈들이 평상시처럼 왕성하게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식을 잘 못하고 또 섭식을 잘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살아있더라도. 그럼 결국에 나중에 가면 이게 개체가 많이 감소하겠죠. 또는 개체가 증가하는 걸 그만큼 줄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바로 천연제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농약은 뭐 뿌렸는데 내일 보니까 내일 많이 죽었다, 이렇게 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농약의 개념하고 천연제제의 개념은 그렇게 조금 다르구나, 상황이 다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트린이라는 물질이 추가적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죽지세 골드에다 기대할 수 있는 효과라는 건 뭐냐면, 아까 파죽지세 라이트가 했던 그 효과 그대로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작물을 키움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떤 그 범주를 본다면 병, 충, 생육 뭐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크게 본다면요. 자, 생장은 파죽지세 기본적인 어떤 그 물질들, 그 다음에 유기유황과 파죽지세가 가지는 항균 물질이나 이런 것들, 그걸로 이제 병을 억제하는 거고요. 충을 더 강력히 억제하기 위해서 마트린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생장, 병, 충 요 3가지 범주를 한꺼번에 다 아우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파죽지세 골드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골드. 그래서 골드는 내가 농약의 사용량을 좀 최소화하고 싶어, 이런 경우에 쓰시면 좋겠고요. 나는 이제 농약을 끊고 무농약 전환, 친환경 전환도 고려를 하고 있어, 뭐 이런 경우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PLS 제도, 우리가 다 교육 받아서 아시죠, 여러분? 포지티브 긍정이에요, 긍정. 그러니까 농약을 쓸 때면 써라, 포지티브 긍정. L은 뭐냐면 리스트, 쓸 때면 써라, 하지만 이 목록에 있는 것만 써라 라는 거예요. 내 작물에는 이 목록에 있는 그 농약만 써라. 그 다음에 S, 그러한 시스템. 그래서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입니다. PLS. 자, 그러니까 우리가 농약을 PLS 제도라는 것은 내 작물에는 이 리스트에 있는 것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범주가 줄어들었죠, 과거에 비해서. 그리고 생산을 수확을 했는데 거기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해져 있는 몇 ppm이 있는데 그 수치를 본다면 거의 검출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검출되면 안 됨,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러면 아니 리스트에 있는 것만 써야 되고 수확을 해서 그 농약 성분이 검출이 되면 안 된다고? 그게 바로 PLS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 불시 조사를 해서 농약 성분이 검출이 됐다. 그러면 그 작물은 전량 폐기해야 되고 또 이 벌금을 받고 과태료 받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PLS 제도에 걸렸어요 하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그런 농가들도 가끔 전화를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상황이 있다 보니까요, 우리가 그런 농약을 이제 앞으로는 과거처럼 이렇게 쓸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수확기에 내가 농약을 좀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할 때는 파죽지세를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렇게 병충을 한꺼번에 억제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천연제제는 대부분 이제 그 내성의 문제라는 게 있어요. 내성의 문제가 좀 빨리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런데 파죽지세 같은 경우는 이 파죽지세 대사물질의 어떤 독성이 있잖아요. 그 항균물질. 그리고 MSM의 독성이 있잖아요. 유기유황. 그 다음에 마트린의 독성까지 지금 중복이 되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적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농약도 내성이 오기 때문에 잘 안 죽는 겁니다. 우리가 농약도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치면은 잘 안 듣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열흘에 한 번씩 이렇게 치고 있잖아요. 마치 예방용이 돼버렸죠, 농약이. 예, 그런 겁니다. 근데 그렇게 치다 보니까 또 내성이 생긴 거예요, 충이나 균들이. 그래서 농약을 쳐도 잘 안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균이나 충이 내 눈에 보일 때 치면 어차피 안 죽어요. 잘 안 죽어요. 그러니까 보이기 전부터 그냥 치는 거죠, 농약을.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PLS 제도 때문에 그것도 지금 문제가 지금 내가 하던 방식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파죽지세 골드 같은 게 필요했다. 그래서 개발된 게 파죽지세 골드이다라는 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3총사예요. 라이트 플러스 골드. 네. 자, 시비하는 방법을 좀 볼까요? 방법은 2리터 한 병이 기준이잖아요. 2리터 한 병. 자, 2리터 한 병은 500평 정도의 기준에 보통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500평. 아까 KM 한 키트 배양하면 우리가 500평에 지금 사용을 하잖아요. 125리터 물에 한 키트 넣어서 배양하면 500평에 사용하잖아요. 그것처럼 파죽지세 2리터 한 병을 500평 기준에 보통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과채나 이 과술은요 500평 이내에 사용하는 게 좋아요. 최대 면적 500평까지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열흘에 한 번 시작을 합니다. 과수나 과채는요. 그리고 이제 과가 많이 달려서 이제 한참 비대해야 될 때 있잖아요. 이때는 아까 라이트를 쓰다가 과가 달리고 비대해야 될 때 이때는 플러스로 바꿔주시라는 말도 했는데, 그때는 열흘에 한 번 하지 않고 7일에 한 번으로 간격을 단축해 주는 게 좋습니다. 조금 더 먹고 과를 빨리 비대시키기 위해서. 네. 자, 그래서 간격은 이렇게 10일에 한 번이나 비대기 때는 7일에 한 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엽채 근처의 화해류는요 보통 이제 500회 내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조금 이제 심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500평 조금 넘은 면적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보름에 한 번이에요. 보름에 한 번. 그러다가 이것도 이제 엽채로 이제 수확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열흘에 한 번으로 단축을 해주시는 게 좋죠. 또 근처에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비대기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열흘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열흘에 한 번 적용할 시기가 오면 플러스를 사용하는 게 맞겠죠. 네. 자, 수도작은요 2리터 한 병이면 그냥 1000평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한 달에 한 번 6, 7, 8, 9 이렇게 4번 정도. 자, 이 사용 방법과 면적은 KM 배양 한 키트를 했을 때하고 거의 같다. 파죽지세 2리터 한 병이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비하는 방법은요. 옆면하고 관주를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자, 먼저 관주를 먼저 볼게요. 관주를 먼저 보면 500평 규모의 2리터 한 병이 사용이 된다. 일단은 이 관주에서요, 여러분. 내가 물을 몇 리터를 보통 물을 줍니다. 여기에다가 뭐 몇 배를 타갖고 줘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개념보다는요, 이 파죽지세를 사용하실 때는 내 면적에 파죽지세 원액 몇 리터가 들어가야 되는가?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요것만. 네. 그러면 아까 500평 규모의 2리터를 관주하면 된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럼 난 지금 1000평을 재배하고 있는데 그러면 4리터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물하고 좀 섞어서 넣어야 될 텐데 여기서 이제 물하고 섞는 배수는 보통 500배 내외로 권장을 해요. 500배 내외로. 근데 이 500배라는 이야기를 항상 지켜야 되느냐? 그렇게 보시면 안 되겠죠. 자, 500배면 2리터 한 병을 내가 500평에 쓰려고 해요. 예를 들어 2리터 한 병을 지금 500평에 쓰려고 해요. 그러면 면적에 들어가는 원액의 양은 2리터 맞죠? 그거를 500배 희석을 해서 넣는다 그러면 2리터니까 곱하기 500배 하면 물이 1000리터가 되겠죠. 물 1000리터에다가 2리터 한 병 넣으면 어때요? 1002리터가 됐죠. 이 1002리터의 물을 500평에 관주시키는 거예요. 500평에. 그러면 평당 한 2리터의 양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뿌리에 도달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생각해야 될 게 물양을
너무 이렇게 그 골치 아프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 500배 내외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뿌리 깊이에 따라서 좀 탄력 있게 조정을 해야 돼요. 내작물은 뿌리가 넓게 깊게 퍼지지 않아요. 내작물은 뿌리가 이렇게 그 깊이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뭐 500배보다 적게 하셔도 상관없겠죠. 근데 내작물은 뿌리가 넓고 깊이 내려갑니다. 이럴 때는 500배보다 물을 조금 더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탄력 있게 조정을 하세요. 중요한 것은 면적당 파죽지세 원액이 몇 리터 들어가느냐, 이걸 중요시 생각을 하시고, 물량은 내 뿌리의 깊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탄력 있게 조정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참고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관주하시면 됩니다. 네. 보통 관주는 기본이에요. 기본적으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사물질을 작물에게 먹이는 거잖아요. 파죽지세에 들어있는 대사물질을 작물에 먹이는 거기 때문에 뿌리 쪽으로 들어가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경로가 된다라는 거 참고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연면 시비 방법은요, 보통은 250배 희석을 해서 경협 처리합니다. 250배. 물론 아까 라이트나 플러스도 연면 시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250배 희석해서 연면 시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면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골드가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연면에 우리가 치는 목적은 대부분 이제 뭐 어떤 그 곰팡이성균이나 세균성 유해균 또는 어떤 뭐 충 이런 것 때문에 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연면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골드가 많이 사용이 되겠죠. 자, 250배 희석을 해서 경협 처리합니다. 경협 처리. 경협 처리라는 것은 단순히 연면만 싹 묻히는 게 아니라 엽은 물론이고 줄기, 과까지 전체적으로 잘 묻혀줘야 된다라는 거. 그거 바로 경협 처리,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50배 희석이라는 걸 개념을 한번 그 예로 들어보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분무기를 등에 짊어졌다. 그게 한 20리터 들어가잖아요. 20리터 한 통에 파죽지세 80ml 넣으면 250배가 됩니다. 80cc. 예. 그러니까 20리터는요, 밀리리터로 환산을 해야 되겠죠. 밀리리터로. 그러면 2만 밀리리터가 돼요. 나누기 250 하면 80이 나옵니다. 그래서 20리터 한 통이면 파죽지세 80ml를 넣으면 250배구나. 이렇게 계산을 하면 맞습니다. 네. 자, SS기예요. SS기. 뭐 과수원에 SS기로 칠라 그래요. 근데 SS기에 물 500리터 들어가는 차예요. 그러면 물 500리터에다가 파죽지세 몇 리터를 넣어야 되느냐? 물 500리터니까 이 500리터 나누기 250 하면 2리터가 나옵니다. 2리터. 그거는 밀리리터까지 안 가도 되겠네요. 양이 많으니까. 자, 500리터 나누기 250배 나누기 250 하면 2리터가 나오죠. 그러니까 500리터 한 차에 파죽지세 2리터를 넣으면 그게 250배 희석이 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500리터 한 차로 칠 수 있는 면적은 이제 면적의 그 작물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네요. 그렇게 해서 옆면에 살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파죽지세 라이트나 플러스도 연면 시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균이나 충을 더 강력히 억제하기 위해서 주로 연면 시비는 주로 골드가 많이 사용이 되겠구나라는 거 참고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민한 작물 또는 이제 기타 제재하고 혼용을 할 경우에는 300배 정도 희석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거 참고하시고요. 특히 이제 예민한 작물 같은 경우는 배수를 조금 너무 강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걸 혼용하는 거는 가급적 또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예. 특히 파죽지세 골드를 옆면에 많이 치시는데요. 골드 같은 경우는 거기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잖아요. 또 이제 이 유화제도 조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품도 좀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죽지세 골드에다가는 다른 걸 아예 섞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 농약을 탄다든지 아니면 뭐 영양제를 탄다든지 아니면 뭐 전착제를 탄다든지 이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골드는 골드 그 자체로만 치는 게 좋다. 혹 다른 걸 타서 자칫 잘못하면 옆면에 그 뭐 농도장애라든지 이런 게 나면 곤란하니까요. 그래서 골드는 그 자체로만 치는 게 좋겠다. 다른 걸 섞지 않고 그 자체로만 치는 게 좋겠다 하는 거 제가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그 라이트나 플러스 같은 경우는 아까 250배에서 연면 시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라이트나 플러스는 농약을 한 가지 타서 시비할게요 라는 거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농약은 두세 가지가 아니라 딱 한 가지만 타시는 게 좋아요. 그것도 여러 가지 농약을 넣어서 장애가 나면 안 되니까요. 라이트나 플러스는 250배에서 연면 시비 할 수 있고 거기다가 농약 한 가지 정도는 타서 같이 시비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골드는 다른 거 타지 말고 골드 그 자체만 가지고 연면 시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드론 살포 할 수 있어요. 드론 살포. 드론으로 살포할 때는요. 500평 규모의 2리터 쓴다.
일단 요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관주할 때 500평에 2리터 쓴다. 그 개념과 드론으로 살포할 때 500평 규모의 2리터 쓴다. 같죠. 네. 자, 보통은 15배에서 220배 희석을 해서 드론 살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드론에 장착되어 있는 탱크를 보면 요즘에 그 20리터들이 탱크가 많이 장착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20리터. 그러면 거기다 물 20리터 담고 파죽지세 1리터를 담으면 20배지 않습니까? 20배. 20배. 그러니까 20리터 들이면 물 19리터에다가 파죽지세 1리터 넣어야 맞겠네요. 그래야 합이 2리터가 되죠. 그러면 19배네요. 19배. 그렇게 19배 희석을 해서 파죽지세가 1리터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500평 규모의 2리터 하라 했으니까 그 경우에 파죽지세 1리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250평만 치는 거예요. 250평만. 그리고 또 드론 한 통 준비해서 1리터 넣어가지고 나머지 또 250평 치는 거예요. 그러면 250평, 합이 500평, 2리터 들어갔네요. 1리터 한 번, 1리터 한 병, 2리터 들어갔네요. 예,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드론 살포. 이 드론 살포할 때 농도를 너무 세게 해버리면요. 자칫 잘못하면 농도장애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농도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드론은 물론 위에서 고압으로 이렇게 확 분무해버리기 때문에 옆면에 살짝 이렇게 묻는 거지만은 혹여나 너무 진하게 묻어서 또 장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희석 배수 한 20배 정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자, 참고적으로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파죽지세 골드를 보통 많이 사용을 이렇게 하는데 예방 차원에서도 사용을 하고 그것이 내 눈에 보였을 때 그때도 이제 파죽지세 골드를 쓸 수가 있겠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방 차원에서 쓴다고 하면은 파죽지세 골드를 뭐 열흘에 한 번 친다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어떤 충이나 균이 내 눈에 보여요. 그럴 때도 뭐 열흘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쳐가지고는 빨리 억제 효과가 안 나오겠죠. 자, 열흘에 한 번 치면 쳐놓고 조금 얘네들이 좀 타격을 받는가 싶으면 그 사이 열흘이라는 그 사이 시간 동안에 또 올라와요. 예. 그러니까 충이나 균이 내 눈에 보여요. 그때는 4, 5일 간격으로 단축해서 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4, 5일 간격 단축해가지고 2, 3회 연달아 쳐주는 거예요. 연달아. 그래서 이놈들의 밀도를 좀 빨리 떨어뜨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겠죠. 여기에 이제 파죽지세 골드를 쓰는 하나의 또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파죽지세 골드가 출시가 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벌써 전국 곳곳에서 많은 농가들이 그 좋은 성과들을 이렇게 그 속속 전달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과수에 탄저가 왔는데 농약을 계속 하면에도 불구하고 탄저를 못 잡고 있었어요. 근데 파죽지세가 골드가 들어가면서 탄저가 잡히는 그리고 과도 굉장히 커지는 그런 성과를 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엽채류에서도 응애가 와가지고 농약 계속 치는데 못 잡고 있는 것을 골드가 들어가면서 또 잡히는 그런 성과도 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드가 어찌 보면 천연제제이지만 농약이 못한 일도 하고 있다라는 거 그건 좀 특이한 부분이죠. 예. 자, 가장 효과가 잘 나오는 경우를 제가 한 경우 말씀드려 볼게요. 어쨌거나 이제 파죽지세 골드도 천연제제이기 때문에 내성의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농약도 내성이 생겨서 안 죽는다라는 이야기 아까 잠깐 드렸었죠. 자,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면 교차 살포를 하는 거예요. 교차 살포. 그러니까 파죽지세 골드를 한두 번 썼어요. 예를 들어 한두 번 파죽지세 골드를 뭐 4, 5일 간격으로 한두 번을 썼어요. 그 다음에 농약을 한 판 뿌려주는 거예요. 농약을. 예, 친환경 농가가 아니라면 그거 가능하겠죠. 살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냐면요. 예를 들어 이제 파죽지세 골드의 어떤 MSM이나 마트린 때문에 예를 들어 충돌이 맞으면요. 신경이 마비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맞고 2, 3일 지나야 좀 어느 정도 이놈들이 이제 효과를 보이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신경이 마비가 되어가지고 시들시들하단 말이에요. 살아는 있더라도. 근데 그 상황에서 또 농약까지 한번 딱 때려주니까 얘네들이 이거 나 못 살겠네고 바로 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니터를 해보니 가장 효과가 잘 나오는 농가들이 그 친환경이 아닌 관행 농가 같은 경우에는 파죽지세 골드를 한두 번 친 다음에 농약을 한번 교차 살포한다. 또 골드를 한두 번 치고 또 농약을 한번 교차 살포한다. 이렇게 해주고 계신 농가들이 효과가 지금 가장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PLS 때문에 농약은 계속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골드하고 병행을 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가장 안전한 가장 극대화된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한 번 더 여러분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주의사항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요. 이 주의사항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도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이 부분 좀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강알칼리성, 강황동 등의 제재는 혼용하지 마십시오. 이건 KM 배양할 때도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하면서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라이트나 플러스를, 파죽지세 라이트나 플러스를 사용을 하시면서 여기다가 이제 뭐 그 화학유황이나 광물성 유황을 타서 쓰시는 경우, 이거 강성입니다. 강성, 강알칼리성, 강동, 강황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타서 쓰는 건 곤란합니다. 또 이제 우리가 그 친환경, 특히 친환경 하신 농가들께서 목초액, 보로드액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목초액, 보로드액, 황 3대 천연제제, 이런 것들을 그 다 강성을 띠는 거거든요. 이걸 갖다가 파죽지세 섞어서 이렇게 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약해 반응도 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단용으로 쓰는 게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안전하게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라이트나 플러스를 옆면에 250배 치려고 그런다 그러면 안전하게는 농약 한 가지 정도만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 농약도 두세 가지 섞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한 가지 정도만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목초액, 보로드액, 황 이런 강성 띄는 거는 아예 혼용하지 마시라는 거. 그리고 골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골드는 다른 거 아예 혼용하지 마시고 골드 자체로만 치셔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파죽지세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그 KM하고 병행하는 방법인데요. 잠시만요. 많은 농가들이 과거에는 KM만 쭉 하셨죠. 그때 파죽지세가 개발되기 이전에는요. 파죽지세가 개발돼 나온 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예. KM만 쭉 쓰셨는데, 많은 농가들이 KM 배양을 하시다가 중단하신 농가도 있고, 중간에 빼먹기 때문에 효과 안 나온 농가들도 있고, 그래서 파죽지세가 개발이 된 거잖아요. 파죽지세가 개발이 되고 나니까 KM을 배양했던 농가들이 파죽지세로 많이 넘어오긴 하셨어요. 그래서 파죽지세만 쭉 하는 농가들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농가들 꽤 많아요. 그런데 KM 배양과 파죽지세를 쓰는 것은 특징이 있어요. KM에 배양을 했을 때 특징, 파죽지세만 썼을 때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자, KM을 배양을 하게 되면요, 125리터의 물에 이제 막 생성된 미생물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가득 차 있어요. 그 1강에서 제가 여러분께 2강에서 보여드렸어요. 현미경 촬영된 거 빽빽하게 차 있어요. 그리고 그놈들이 내놓은 대사물질하고 뒤범벅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싱싱한 미생물이, 이제 막 태어난 싱싱한 미생물들이 가득 들어있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KM은 나는 내 농토가 연작 피해가 좀 있고 염류가 집접이 되어서 좀 연작 피해도 많이 나오고 있고 안 좋습니다. 이러할 때는 KM 배양이 토양 속으로 들어가 주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그래야 미생물이 토착화가 되면서 그 땅에 쌓여있는 염류들을 많이 분해해주고 토양을 살려주는 역할, 이거에는 KM 배양이 맞아요. 파죽지세는 2리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생물 개체수로는 배양한 것보다는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죽지세도 또 나름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KM을 배양했을 때는 3일에서 4일 정도 배양하고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3일에서 4일 동안 생성된 대사물질로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파죽지세는요, 무려 1년 이상 동안의 장기간 배양을 통해서 그 대사물질이 계속 생성이 된다는 거죠. 이 물질, 저 물질 믹스해서 새롭게 물질을 만들고, 또 새롭게 물질을 만들어 놓은 거고, 더 다른 새롭게 물질을 만들어 놓은 걸 또 믹스해서 또 다른 새로운 물질을, 제3의, 제4의 물질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미생물이. 그러면 파죽지세에는요, 기존에 KM을 배양했을 때 생성되지 못했던 물질이 파죽지세에는 생성되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좀 그 농사는 조금 안정적이고 조금 좀 여유 있게 편하게 좀 가야 되겠습니다 하신 분들은 파죽지세가 또 맞을 수 있는 거거든요. KM 배양과 파죽지세의 이 특징들, 장점들이 딱 분명하게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가장 극대화된, 가장 좋은 효과를 내고 있는 농가를 보면요, 이 둘을 병행하는 농가들이에요. 둘을 병행하는 농가들. 그랬을 때 가장 좋은 효과가 나더라라는 거예요. 예. 자, 그 병행 방법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안 3안으로 말씀드릴 텐데, 자, 1안은 뭐냐면 KM 배양을 베이스로 지속적으로 해가는 거예요. KM을 베이스로 지속적으로 배양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배양 타이밍을 가끔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경우에 꼬박꼬박 열흘에 한 번, 7일에 한 번 꼬박꼬박 다 줬습니다. 이러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줘야 되는데
그러면 3일 전에 배양했어야 되는데 어이 못했네 어떡하지? 이럴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때 파죽지세를 조금 준비해놨다가 긴급하게 수율을 들어가는 거죠. 긴급하게. 그러면 KM 배양과 파죽지세가 가끔 이렇게 파죽지세가 믹스되면서 활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게 한다면 열흘에 한 번 줘야 됩니다. 아니면 7일에 한 번 줘야 됩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장 좋은 효과가 나더라. 자, KM 농법을 해서 가장 좋은 효과들을 내는 농가들을 보면요.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놓치지 않고 꾸준하게 실행이 오는 거. 이 꾸준함이 결국은 좋은 효과로 나오더라는 게, 좋은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드립니다. 빼먹지 말고 꾸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거를. 그러면 타이밍을 놓치면 파죽지세 긴급 수율 들어가면 꾸준함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자, 2안 보겠습니다. 2안은 파죽지세를 기본 베이스로 가져가는 겁니다. 나는 농사도 무난한 편이고요. 토양도 이제는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파죽지세로 기본 베이스를 가져가겠습니다. 이러신 분들이죠. 파죽지세 기본 베이스로 가져가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간간히 배양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양을 위해서. 토양에 들어간 또 거름을 또 분해해서 양질의 대사물질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KM 배양을 간간히 해주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파죽지세를 두세 번 정도 썼어요. 그러면 배양 한번 해주는 거예요. 또 파죽지세를 두세 번 썼어요. 그럼 또 배양 한번 해주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그러면 배양은 어쩌다 한번 하는 거고 충족한 양의 미생물이 토양 쪽으로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장점도 생기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요게 2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3안은 뭐냐면 KM 배양과 파죽지세를 교차로 홀짝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배양 한번 했어요. 그 다음에 열흘 후에 파죽지세. 그리고 열흘 후에 배양. 또 열흘 후에 파죽지세. 이렇게 홀짝으로 배양, 파죽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게 장점이 뭐냐면 두 특징이 동시에 다 살아나잖아요. 토양에 충족하게 미생물이 꾸준하게 들어간다는, 대량의 미생물들이 들어간다는 장점. 풍부한 대사물질이 지속적으로 들어간다는 장점. 이게 둘 다 살아나잖아요. 그러면서 배양을 해야 된다는 수고로움은 2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열흘에 한 번씩 계속 배양하는 거 이거보다 홀짝 파죽지세를 겸해서 하게 되면 20일에 한 번만 배양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양하는 수고로움은 2분의 1로 줄어들고 배양과 파죽지의 장점이 둘 다 살아나는 것이 이 3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3안을 선택하시는 농가들께서 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가장 효과적으로 효과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3안이. 그래서 물론 모든 경우에 3안이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요. 여러분의 작물에 따라서 또 여러분의 농장 환경에 따라서 또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1, 2, 3안 중에 선택을 해서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도 참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거 제가 한 번 더 여러분께 강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병행했을 때 어떤 효과를 낼 수가 있겠는가? 실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사례를 오늘 수업의 마지막 영상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오늘 수업을 서서히 마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요. 비 오는 날 찍었어요. 하필이면. 근데 비닐하우스에 비가 막 장대비가 떨어지니까 빗소리 쫙 이래서 여러분이 좀 귀를 쫑긋하고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13년차 깻잎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자리에서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연작장이라든지 작년 2월 달까지만 해도 저 한 3분의 1은 다 없어지고 다 되겠는데 이 KM 미생물을 활포하면서부터 그런 것이 다 없어졌고 그 다음에 깻 재배가 품질면에서도 좀 상당히 좀 좋아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병충해 확실하게 들어요. 특히 응애 같은 거. 이 깻잎은 언제 정식하셨습니까? 이번 작년도 7월 15일, 아니 8월 15일. 네. 그 우파트는 7월 2일, 그 다음에 7월 23일. 이게 세 파트로, 세 개로.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도 이렇게 생생하네요. 지금도 좀 치기가 좀 아까울 정도로. 네. 수확을 계속 하고 계십니까? 우리 집에서 한 7, 8년 오셨던 아주머니가 이 치기 너무 아깝다고. 너무 아깝다고. 네. 그분들이 와서 보면 탐복을 해, 이렇게. 자기들끼리 안 이랬는데 이렇게 좋다고 말이지.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보신 영상은 이제 깻잎이잖아요. 깻잎인데 지금 이 화면에 이 초세를 좀 보시겠습니까? 이 깻잎이요, 무려 1년간 수확을 한 깻잎입니다. 1년간. 그 이 초세를 보시면 1년 동안 깻잎을 수확했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지금도 이 초세가요, 앞으로도 한참을 더 수확을 해도 될 정도로 초세가 좋아요. 전혀 어떤 뭐 병해충 피해 전혀 없고요. 생장이 아주 잘 되고 깻잎의 품질도 아주 좋아 보입니다. 네, 자, 이분께서는요, 이 영상을 촬영할 당시 KM농법을 3년차 하셨어요. 3년차 하셨고, 처음에 2년 동안에는 이게 KM 위주로, KM 배양 위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3년차에 들어오시면서 자성감을 완전히 가지시면서 KM과 파죽지세를 병행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분이 3년 전에 관행적으로만 농사를 지을 때는요, 연작 피해가 심했어요. 그래서 지금 인터뷰에 보시면 느끼시겠지만은 농사 뭐 잠깐 하다 보면 그 더 이상 수확도 안 되고 병해충 때문에 무너지고 이러니까 연작 피해죠. 그것 때문에 안 되니까 자꾸 깻잎을 갈아엎고 다시 하고 이 과정을 반복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농가는 그런 연작 피해를 안고 계시다가 이제 KM을 만나시게 됐는데, 많은 농가들께서 이 깻잎을 하시다 보면요, 1년에 2번 보통은 정식을 합니다. 정상적으로는 1년에 2번 정식을 하시고요. 연작 피해가 심한 경우에는 3번도 하십니다. 하다가 안 되니까 또 접고 또 다시 정식하고. 그리고 3번을 정식하다 보면 그 모종값, 인건비, 또 이게 자라야 어느 정도 자라야 또 수확이 되니까 그때 시간 동안에 수확 못해, 또 연작 피해가 심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품질도 안 좋아.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지어도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농가들이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죠. 이분도 그러셨어요. 이분도. 근데 3년 전에 이제 KM을 만나면서 KM을 하니까 너무너무 농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2년 후에 이제 3년 차에 와서 KM과 파죽지세를 제가 권장을 할 때 파죽지세까지 겸해서 이렇게 하시게 됐는데, 자, 이런 성과입니다. 24년도 7월 달에 정식한 깻잎이에요, 이 깻잎이. 그런데 이 촬영을 할 때가 25년 7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정식을 해놓고 무려 1년간 수확을 지속하고 있었어요. 그게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2번 아니면 3번도 정식을 하는데 한 번 정식해서 1년간 수확을 계속하고 있었다. 1년간 계속 수확을 하고 있음에도 현재 깻잎의 어떤 그 초세가 이 상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한참을 수확을 해도 되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농가께서는 이제 토양을 한번 갈아엎어서 토양 관리도 해줘야 되겠으니까 내가 7월 말이나 8월 초에 갈아엎고 한번 다시 심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인터뷰를 지금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자, 이 농가만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렇게 이분처럼 1년간 하지는 않았어도 10개월에서 11개월을 수확을 합니다. 왜 10개월을 수확을 하냐면 2달 정도의 갭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 정식을 하기 위해서 토양 관리하고 뭐 하려면요. 자, 노지 깻잎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맞춰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말씀이 나중에 그 뒷말씀이 뭐였냐면 1년간 수확을 하다 보니까 노지 깻잎 시기하고 겹쳐가지고 또 이 그 하우스 깻잎도 다시 토양 관리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 시기가 겹쳐가지고 자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간 가져올 수 있지만 7월 말이나 8월 초에 접는 게 아니라 6월 말이나 6월 중순에 접어야 되겠구나라는 걸 자기가 깨달았대요. 1년간 끌고 올 게 아니라 한 10개월이나 11개월만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겹쳐서 너무 힘드니까. 네. 자, 그겁니다. 1년간 가져갈 수도 있는데 10개월이나 11개월 수확하고 계신 농가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이분은 지금 1년간 수확을 지금 지속해 오셨고요. 자, 이렇게 깻잎 농사라는 그 기본적인 관념 자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KM 농법이. 2번 아니면 3번 정식하는 걸 갖다가 한 번 정식해서 1년간 수확을 한다. 자, 지금 그래서 새로운 매뉴얼을 만드는 거예요, 깻잎 농가들께서. 어떤 매뉴얼이냐? 7월 달이나 8월 초에 정식을 해서 6월 초나 5월 말이나 이때 그 깻잎을 접고 토양 관리를 한번 해준다. 2달 정도 토양 관리를 해주고 다시 정식을 한다. 이 개념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KM 농법을 적용하고 있는 농가들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년 가까이 10개월, 11개월을 수확을 하고 한 달이나 2달 정도 토양 관리를 해주고 다시 정식 들어간다는 그 개념이잖아요. 기존의 관행적인 개념하고 완전히 지금 뒤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가들 소득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거죠. 상당히.
이거는 뭐 굳이 제가 소득에 대해서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이미 느끼시고 계시겠죠. 아, 그렇게만 된다면 소득 상당히 올라가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 강의의 주 목적은 연작장애를 해소하고 농업 소득을 배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강의 서두에 분명히 밝혀드린 거예요. 여러분, 연작장애 없잖아요, 지금 이거. 1년 동안 수학을 하면서 없잖아요, 연작장애 이제. 예. 그리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분의 소득은 거의 세 더블 나와요, 세 더블. 연작 피해가 있었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거의 3배 차이가 나요. 경매에 갔을 때도 상등급이 계속 나오거든요. 연작 피해 있을 때는 경매에 가도 안 나오거든요, 등급이. 이런 차이를 내는 겁니다, 이런 차이. 그러니까 여러분, KM농법 어때요? 연작장애를 해소하고 우리의 농업 소득을 배가시키는데 이 목적이, 강의의 목적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제가 거짓이 아니잖아요. 현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일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KM농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농가께서 이렇게 해올 수 있었던 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KM 파죽지세를 겸해서 하셨고 끊이지 않고 꾸준함으로 이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과를 냈다는 겁니다. 깻잎뿐만이겠습니까? 지금 딸기도 마찬가지고 과수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관행 기존 개념처럼 하는 거하고 너무너무 다른 차이를, 결과론적인 차이를 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농사 짓고 있는 것을 180도, 360도 뒤집어 엎자, 이게 아닙니다. KM농법은. 기존에 여러분이 하시던 틀에서 그 틀에서 방향 살짝 바꾸자라는 거예요. 이 방향 살짝 바꾸는 게 우리가 너무 어려워서 못해요 라면 그것도 힘들겠지만 기존에 가던 길에서 살짝 방향 바꾸는 거예요. 이거 누가 못하겠어요? KM농법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방향 살짝 바꾸니까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KM농법 해야 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놓치지 않고 꾸준하게 하는 꾸준함이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여실히 그것을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